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늘 아침 여러분이 귀금속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다면 무언가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은 가격이 3% 급등하고 금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주말 동안 발생한 일시적인 상승세이거나 지정학적 긴장 혹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의와 관련된 소문 때문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규제에 의한 폭발이며 원자재 시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강제 청산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니며 중국의 실물 수요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융계의 99%가 불과 48시간 전까지도 애써 무시해왔던 법적 마감 시한에 의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 운명의 시간은 바로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 시장 개장 시간입니다. 앞으로 36시간 안에 벌어질 일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지난 10년 넘게 지연되고 연기되고 희석되며 끈질기게 협상되어 왔던 바젤 3 규정 산하의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 즉 NSFR 요건이 모든 주요 유럽 및 미국 은행들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여기서 엄격한 시행이라는 말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지구상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의 규정 준수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영업 라이선스 자체가 월요일 개장 전까지 이 규칙에 맞춰 대차 대조표를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바젤 3에 대해 수년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미할당 귀금속에 대한 NSFR 계산 방식의 변화이며 바로 이 지점이 범죄의 현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과거 바젤 2 프레임워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젤 3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은행들이 미할당 금과 은, 즉 실물 뒷받침이 없는 종이, 청구권이나 선물 계약, 그리고 ETF를 위험도가 낮은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코맥스 은 시장에서 거대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런던 금 시장에서 막대한 무차입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포지션들은 최소한의 자본 준비금만을 요구하는 티어 2 또는 티어 3 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발효되는 NSFR 규정 하에서는 이러한 미할당 귀금속이 85%의 현금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고변동성 비유동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10억 달러 규모의 종이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 은행은 그 포지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8억 5천만 달러의 티어 1 자본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물이 할당된 금과 은은 티어 1의 위험 가중치 0% 자산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준비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의 인센티브 구조가 불과 72시간의 거래 시간 내에 180도로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15년 동안 선물 계약과 미할당 계좌를 통해 무한한 합성 공급을 창출하며 금과 은의 종이 가격을 조작해온 모든 주요 은행과 불리언 은행들이 이제 대차 대조표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규정을 위반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처벌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처벌은 라이선스 취소이며 연방준비제도의 할인 창구 접근 차단이고 유럽 은행 시스템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종이를 실물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고 실제 금속을 매입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월요일 아침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전개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통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코맥스은 선물의 총 미결제 약정은 41만 2천 계약이었습니다. 각 계약은 5천 온스를 나타내므로 우리는 약 20억 6천만 온스의 종이 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연간 전 세계 은 채굴 생산량인 약 8억 5천만 온스와 비교해 보십시오. 뉴욕 선물 거래소인 코맥스 한 곳의 미결제 약정만 해도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의 2.4년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금요일 밤 기준으로 코맥스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도가 가능한 실물은, 즉 등록된 은의 총량은 고작 6,40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억, 6천만 온스의 종이 청구권을 실제 인도 가능한 6,400만 온스의 금속으로 나누면 레버리지 비율은 32대 1이 됩니다. 실제 은 1온스에 대해 32개의 종이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국제결제은행은 이 은행들에게 그 종이 청구권을 현금이나 실물로 뒷받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구상에는 현재 발행된 종이 청구권의 10%조차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퀴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필연적인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단순한 금융 이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긴급한 현실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미 이 정보를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주류 미디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매 투자자들이 월요일 아침에 벌어질 일을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47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 가격이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9달러 63센트에서 31달러 2센트로 급등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CNBC나 블룸버그 같은 주류 금융 미디어를 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것이 소매 수요의 증가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추기 위해 설계된,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 47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월요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유럽 은행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숏 커버링을 시작한 첫 번째 파동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가장 큰 담보 상장 지수 펀드인 SLV ETF의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오후 2시 48분에 1,4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400만 주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로빈후드 앱으로 은을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의 공황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세는 장 마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SLV는 단일 거래 세션에서 6,3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첫 번째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일일 유입액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투자자 심리나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 청산이며 바젤 3의 시행이 종이 시장에서 유동성 폭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행들이 직면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 계산 하에서 국제결제은행은 자산을 1년 동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현금과 중앙은행 준비금, 그리고 할당된 실물금과 은을 포함하는 티어 1 자산은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자본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채나 우량국채, 그리고 일부 주식을 포함하는 티어 2 자산은 변동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인 준비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미할당 귀금속은 85%의 필수 안정자금 비율을 요구하는 티어 3의 고변동성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여러분이 은행이고 100억 달러의 종이 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 포지션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의 현금이나 실물 준비금 형태의 티어 1, 자본 85억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그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버리지로 운영해왔으며 실물 금속을 인도할 필요 없이 무기한으로 숏 포지션을 롤오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은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시장 가격으로 선물 계약을 되사들여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매수 압력을 흡수할 충분한 매도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미할당 종이 포지션을 티어 1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당된 실물 포지션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물 금속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코맥스 금고에는 등록되는 이 6,400만 온스밖에 없으며 그들은 커버해야 할 수십억 온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다른 자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주입을 구걸하여 85억 달러의 신규 티어 1 자본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2025년 말의 레포 위기 이후 여전히 자체 대차 대조표를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은행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체스에서 말하는 츠크츠방 상태, 즉 어떤 수를 두더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은 가격은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은의 총 재고량, 즉 역사상 채굴된 모든 은 중에서 현재 금고나 정부 비축량, 그리고 ETF나 개인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은의 총량은 약 20억 온스로 추정됩니다. 20억 온스라는 숫자는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코맥스 선물과 런던의 미할당 계좌, 그리고 합성 ETF와 장외 파생 상품을 모두 포함한 은에 대한 총 종이 청구권의 규모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 규모는 무려 300억 온스로 추정됩니다. 20억 온스의 실물 금속에 대해 300억 온스의 종이 청구권이 발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15대 1의 레버리지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 은행들이 코맥스와 런던 금 시장을 통해 운영해온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실물을 인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300억 온스라는 가상의 공급을 만들어냈고, 이 시스템은 그 누구도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국제결제은행은 이 은행들에게 그 불균형을 강제로 조정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시장이 실물 현실과 직면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격은 부분 지급 준비금 불리언 뱅킹이 만들어낸 가짜 공급이 아니라 금속의 진정한 희소성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은 가격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할당 계좌라는 개념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기만해 왔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은을 판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판매한 것은 은 가격에 연동된 신용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은을 샀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행은 그 돈을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잡고 실제 은은 구매하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은을 보유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은 1온스를 10명, 20명, 심지어 100명의 다른 고객에게 동시에 판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토록 풍부해 보였던 이유입니다. 실물은 하나인데 주인은 수십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젤 3의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관행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이제 은행은 미할당 계좌를 유지하려면 그 가치의 85%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미할당 계좌를 통한 수익 모델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계좌들을 폐쇄하거나 실물로 전환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 아침에 발생할 유동성 위기의 핵심입니다. 은행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그들의 계좌가 실제로는 은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현금으로 정산해주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미친 듯이 실물을 사들여 고객의 계좌를 할당 계좌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 정산을 선택한다면 이는 사실상 디폴트 선언과 다름없으며 해당 은행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반면 실물 매입을 선택한다면 이미 고갈된 실물 시장에 거대한 매수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는 은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종이 은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은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이 가진 것은 단지 은행에 대한 무담보 채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실물 수급 불균형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 은혜 산업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 전기차 배터리,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은혜 소비량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산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의 주요 광산들은 품위 저하와 파업, 그리고 채굴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서 은행들이 숏 커버링을 위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산업계의 실수요자들과 투기적 수요, 그리고 은행의 강제적인 숏 커버링 물량이 한정된 실물 재고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이 바로 월요일부터 펼쳐질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2026년 2월에 이 규칙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시스템이 붕괴 직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19년의 레포 시장 위기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0년과 2023년의 긴급 개입 이후에도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가 여전히 7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채 시장이 유동성 고갈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면적인 은행 패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들이 종이 파생 상품 대신 실물 자산, 즉 티어 1 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NSFR 규정을 통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스템 안에 머물고 싶다면 당신의 대차 대조표가 합성 레버리지가 아닌 실제 가치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할당된 실물 귀금속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 클래스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강타할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 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20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에 국제결제은행은 현대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실물 금을 티어 1 자산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그 전까지 금은 주식이나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높은 티어 3 자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그들은 규칙을 바꿨습니다. 할당된 계좌에 보관된 실물 금은 이제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주류 금융 미디어 중 누구도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는 국제결제은행의 분기별 보고서 각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중앙은행들은 5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또다시 1,037톤을 매입했습니다. 2024년에는 984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중국 혼자서만 공식 준비금에 400톤 이상을 추가하며 매수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보고된 숫자일 뿐입니다. 대리기관을 통한 장부 외 구매를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아마도 그 2배에 달할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6년 동안 이러한 규제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들은 NSFR 규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물 귀금속이 중앙은행에 의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유일한 티어 1 자산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맞춰 자신들의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민간 은행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의 철퇴가 내려지기 직전인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크린의 현물 가격, 즉 29달러나 31달러라고 표시된 코맥스 시세는 종이 가격입니다. 그것은 가짜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 즉 여러분이 실물 금속을 소유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이미
10%에서 15%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은행들이 NSFR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틀 동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는 그 프리미엄이 30% 이상으로 치솟더라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